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중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야? 맞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아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중국 리창 총리가 유엔 총회 연단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별 대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해도 꿈쩍하지 않던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중국이 특혜는 포기하되 개발도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임금님 자리는 지키되 임금님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말과 같죠. 자,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트럼프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또 다른 거대한 계략일까요? 꿀탱크TV가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팩트부터 확인해 보죠. 지난 9월 24일 중국 리창 총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별 대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이 말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는 게 말이 되냐면서 강력하게 압박했죠. 심지어 세계무역기구 자체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면서 미국 기업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낮은 관세율과 긴 이행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본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해 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중국이 포기한다고 한 건 특별 대우 추구이지 개발도상국 지위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왕관은 벗도에 왕자의 자격은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여전히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G77 그룹이나 브릭스 같은 개발도상국 연합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신호죠. 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발표의 타이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나온 선언이거든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선제 공격일까요? 자, 그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가 정확히 뭘까요? 이 지위를 가진 나라들은 선진국보다 훨씬 관대한 대우를 받습니다. 관세 인하 의무도 적고 이행 기간도 두세 배는 더 길어요. 게다가 기술 지원과 각종 특별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관세를 10년 안에 20% 줄여야 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고작 10%만 줄이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 규정이 도입되면 선진국은 즉시 적용받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의 유예 기간을 받죠. 그런데 중국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국내 총생산이 17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제조업 생산량은 세계 1위입니다. 수출량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외환 보유액도 3조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44개나 됩니다. 이런 나라가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는다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의 기술력입니다. 인공지능, 오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텐센트의 게임 기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기술 강국이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나라라는 딱지를 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면서 우리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죠.
특히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특정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개발도상국 특혜까지 누린다는 점에서 불만이 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는 완전한 사기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거든요. 심지어 세계무역기구 개혁의 핵심 과제로 이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다시 이 카드를 강력하게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중국이 선제적으로 양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마치 알겠다, 이제 그만 특혜 받을게 라고 손을 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발표를 어디서 했느냐는 거예요. 양자 협상장이 아닌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는 중국이 이번 결정을 미국에 대한 일방적 굴복이 아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발적 선택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치 우리는 압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거예요. 또한 중국은 이번 발표와 함께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말 한 수 앞을 내다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중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단순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전략적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중국의 선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 결정이 나온 정확한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중국은 여러 경제적 난제에 직면해 있어요. 부동산 위기로 인한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나드는 상황, 그리고 수출 감소까지 겹쳤죠. 특히 부동산 섹터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하는데 이 분야가 흔들리면서 전체 경제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중국의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이런 인구 절벽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 재개는 중국으로서는 절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번 무역전쟁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보를 통해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이 보여준 건 정말 절묘한 줄타기였어요. 미국의 핵심 요구인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는 수용하되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상징적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한 전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겠다는 장기적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1대1로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50개가 넘는 나라들이 1대1로에 참여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 규모만 1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사실상의 경제적 영향권을 구축해왔죠. 이런 전략적 자산을 포기할 리가 없겠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성격입니다. 기존 서구 선진국들이 조건부 지원을 했다면 중국은 무조건부 지원을 표방해왔어요.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정치적 조건 없이 순수하게 경제개발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워낙 강력한 경제력 덕분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왔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역 규정이 만들어질 때 중국도 선진국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죠. 또한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별 대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실질적 손실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미지 메이킹과 도덕적 고지 점령이죠. 중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우리는 자발적으로 특혜를 포기할 만큼 책임감 있고 성숙한 강대국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전략의 정교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어요. 첫째,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둘째,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강대국 이미지 구축. 셋째,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 관계 유지. 넷째, 유럽 등 제3국들에 대한 어필. 특히 네 번째 목표가 중요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와 중국의 권위주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느껴왔어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해왔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준 합리적 양보는 유럽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경제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200억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중국이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역 파트너가 된다면 독일로서는 반길 일이죠. 동시에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발도상국들의 든든한 동맹이다 라는 신호도 함께 보냈죠.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질서에 무조건 편입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제3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의 장기적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약 계속 개발도상국 특혜를 고집한다면 아직 우리 수준이 아니다 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되 정치적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정말 교묘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보니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더군요. 중국은 사실 이번 발표 훨씬 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그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신개발은행 같은 새로운 다자기구를 만든 것도 모두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 모든 걸 자발적 선택의 프레임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한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이는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중국의 이런 정교한 계산이 과연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이번 양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관세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했고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발표는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자가 되려면 국가 주도 경제 체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또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행세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만 자신들과 연대하려 한다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투자가 신식민주의 아니냐는 우려를 표해왔거든요.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다른 신흥국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연합의 리더 역할을 포기한다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인도는 최근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주도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실질적 이익을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테고, 외교계에서는 국제적 위상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 제조업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특혜를 통해 얻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 일부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선진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중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국내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논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결국 중국의 이번 선언이 성공적인 전략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이 기존의 단순한 대결 구도를 넘어선 훨씬 정교하고 복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제정치가 단순한 선악 구도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경쟁 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게임이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도 더욱 정교하고 다층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꿀탱크 TV와 함께 살펴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선언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선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만의 정교한 3차원 체스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특혜는 포기하되 지위는 유지하고, 양보는 하되 리더십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고도의 외교적 줄타기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기존의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선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게임이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의 이번 카드가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계가 더 이상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결국은 냉철한 국익 계산과 전략적 사고가 모든 결정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 이해에 작은 통찰을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꿀탱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